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 남부를 찾았는데요.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최민식 기자, 한 위원장이 오늘도 수도권에 있는데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어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나흘 연속 수도권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과 용인 등 접전 지역을 돌았는데요.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란 말을 떼어낼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성남에서 보육 공약을 새로 발표했는데요. 내년 5살부터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3, 4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늘봄 학교 운영 시간도 퇴근 시간까지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최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디에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인천 계양에 있는 교회와 성당을 다니며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지역 종교인들과의 스킨십에 나선 건데요. 오늘만큼은 오후에도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서 유세를 벌이는 등 안방 수호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제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며 아빠의 눈물 이번에는 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반성한다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각각 수도권을 돌며 표심을 호소했고 조국혁신당은 거제 등 영남권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로 총선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민주당은 부동산 리스크 차단에 국민의힘은 반전 돌파구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패널 4분 모시고 총선 상황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장윤미 설주환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오늘은 민주당으로 먼저 가봅니다.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양 후보가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편법 대출은 반성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방법이다.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란 말에 자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본인의 변명이고요. 변명이다. 통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그 편법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불법의 요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자로 11억 원을 이제 딸이 이름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업자로 받으려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사업을 했느냐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딸은 바로 또 이 어학연수를 캐나다로 떠나버렸고, 예. 자,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록이 과연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제 지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굉장히 까다롭고, 예. 그리고 또 확인도 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새마을금고가 조금이라도 느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11억 정도를 동네에 있는 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줄 정도면 예. 굉장히 굉장히 꼼꼼하고 또 그 계획 자체가 명확한데, 문제는 사업을 했다라는 그 기록들이 만약에 거짓으로 제출했다 그러면 예. 이건 허위 공문서라든지 또 이 업무방해라든지 배임의 혐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11억 원을 사업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주택 구매에 써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즉 목적 이외에 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직원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를 그냥 따라서 했다라면 이건 뭐 법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편법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 문제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본인이 지금 자꾸 해명을 하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언론을 상대로 해서 뭐 공격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글쎄요, 이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의문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 후보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 편법 대출을 폭로한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이 거짓 뉴스들이 시시때때로 터져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양문석 후보는 거짓 뉴스들이 터져나오는 언론이라면서 특히 당선될 경우에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만약에 본인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서 예.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한다면 그런 의도였다면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후보 모두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인을 했듯이 편법의 요소가 있다라는 건 본인도 사과를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을 향한 뉴스 자체가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예. 저는 양문석 후보가 그 정도까지 인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다만 전적 보도를 한 네. 부분에 대해서 특히 꼬집긴 맞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일단 이분이 살았던 이력이 이제 언론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예, 방통위 상임위원을 거치기도 했고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뭐 기고 등을 통해 가지고 언론관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전문성이 그 분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양문석 이 후보의 어떤 비위와 무관하게 네네. 이제 과거에도 한번 입법 논의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사의 매출에 따라서 실질적인 손해배상.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런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금액이 대단히 좀 미비합니다. 실제로 손해는 다 이미 확산되고 SNS 등을 통해서 유포가 예. 됐더라도 그걸 다 헤아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입법 레드를 통해서 언론사의 실질적인 매출 대비 어떤 현실화된 실질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법론은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걸 본인을 향한 어떤 검증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라고 규정짓는 거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양 후보는 어제 해명글에서 피해를 본 사람도 기관도 없다고 보도 안 했는데 이 말도 사실 좀 논란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피해를 본 사람이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국회의원 후보가 이런 말을 내뱉는 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습니까? 예. 그 11억 원이 제때 그 좋은 사람, 그 필요한 사람에게 집행됐다면 정말 자금이 절실하고 필요했던 소상공인들 11억 전체를 갖든지 나눠서 대출받든지 얼마나 유용하게 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대출받은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쓴 거 아닙니까? 예. 목적 외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본인 뭐가 피해자가 없고 뭐가 피해받은 기관이 없는지 저는 되묻고 싶고 그리고 저는 양문석 후보가 사실은 공직은 없었지만 방통위는 과거에 거치고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계속 뭐 국회의원 도전하고 경남도지사 도전하고 이번에도 국회의원 도전하고 계속 공직을 희망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죠. 희망하는 삶이 그렇게 그러면 평소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의 삶을 살아왔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에 불법의 요소가 없다고 저렇게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양문석 후보에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일 이런 인식과 이런 태도를 갖고 공직 후보가 돼서 설령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던들 아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말하자면 주택담보대출을 막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걸 예. 피해서 해놓고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지어지면 도대체 뭘 못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과정에서 한번 저는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또 정면 비판했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 맞다 이렇게 직격을 한 건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 받아간 소상공인이 피해자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행동을 사기 대출이라고 한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 그럼 저를 고소하세요. 자, 한동훈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경기도 법인카드 쓴 부분들은 그러면 피해자가 없느냐. 그리고 이 대장동 비리,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거는 또 피해자가 없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뭐 이게 누가 피해자냐, 피해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 체계에서 범죄를 규정할 때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피해자라는 것이 어떤 특정된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야 하는 법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만약에 이 부분은 저는 아직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혐의입니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또한 세금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정치적인 공세를 한 것이고요. 특히나 저는 양문석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누가 피해자입니까? 마약을 흡입한 본인이 피해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까? 그냥 관대하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마약 범죄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공직, 특히나 국민의 대표로서 300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간다는 그걸 희망하시는 분이 그러면 자기가 국회의원 돼서도 편법이면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럼 국민들이 편법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목적을 향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양문석 후보가 과연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봅니다. 그런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시고 네, 또 여기서 핵심은 양문석 후보가 어떻게 대학생 딸을 통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냐 이겁니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후 점검 과정에서도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1금융권 은행이라든지 또 2금융권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금감원에서 일단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마을금고의 이제 부실 대출 문제가 꽤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PF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주다가 이 새마을금고가 큰 위기에 이제 처했다 해서 최근에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행안부에 여기 한 과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인력이 사실은 새마을금고를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다 이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만한 어떤 경영이나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물론 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사업자 대출을 우리가 하려면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일정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업에 따른 매출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매출을 확인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입출금이나 이런 게 또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요, 은행 가면 사업자 대출하면 3개월 동안은 하루 입출금량을 100만 원 이상 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과연 진짜 그냥 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인지 진짜 실질적으로 매출이 있는 회사인지 이걸 확인하는 기관을 따로 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정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거래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게 요즘 페이퍼 컴퍼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대학생인 딸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서류를 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아무나 요즘 그러면 대학생들이 새마을금고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11억 주세요 하면 다 내줄까요? 안 내주거든요. 이게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검색량이 많은 게 바로 이 양문석 그 후보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 거 따져보면 과연 그러면 여기에 다른 어떤 이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 또 하필 대구에 있는 수성새마을금고에 또 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을 많이 낳고 있으니까 이건 아마 행안부나 금감원에서 확인을 해보면 저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대출 과정 전반을 내일부터 조사를 하고 행정안전부도 조사에 착수를 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브로커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대부업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지금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용도와 다르게 대출금이 쓰였다면 이 대출금 회수될 수도 있습니까? 회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 약관 같은 걸 보면 어쨌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11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사업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이게 주택자금 대금으로 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이 불법적인 원인으로 편법적인 걸 기화로 대출이 일으켰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은행권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로 이제 근저당을 잡히고 11억 원을 샀다는 대출을 일으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아마 11억 원 잔존 채무가 얼마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상당액일 겁니다. 많이 갚지 못했을 걸로 보이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주택과 관련해서 집행권을 확보한 다음에 경매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논쟁을 나눈 후보들의 의혹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양문석 후보랑 김준혁 후보가 유세를 이제 재개했잖아요.
이제 당에서 그 논란 관련해서 대응이 있으실지. 아니요, 후보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선 후보들 의혹에 대해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거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게 사실 젊은 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주당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변인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잖아요. 예. 사실 이걸 중앙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참 대응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이게 개개인 후보에게 불거진 이 사실은 뭐 좀 편법과 불법 의혹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예민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20대가 공정이야말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핵심 같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러니까 세습과 부의 대물림 이런 점들 혹은 기회균등이 무너질 때는 굉장히 20대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가 60대, 70대와 40대, 50대 세대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저는 캐스팅 보트는 20대가 쥐고 있다고 봅니다. 20대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파급력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양쪽 진영으로 공고화돼 있지만 20대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쪽 진영의 표의 스윙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20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가 결국은 아주 휘발성 있는 이슈가 돼가지고 전국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번 20대들이 이 문제를 바라다보는 지금 이 의원님께서 키워드 검색량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20대일 거라고 추정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굉장히 지금 막판 남은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명을 둘러싼 논란은 차치를 하고 이 대출 과정에서 양 후보는 이 편법이었다, 불법은 없었다,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사 과정을 통해서 실제 어떤 내용이 밝혀질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도 보겠습니다. 광주, 서울에 출마한 민주당 양부남 후보인데 20대 두 아들에게 재개발 호재가 있는 한남동에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오늘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보니까 그 해당 주택이 이제 양 후보 같은 경우 선관위 등록 기준으로 9억 3,6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남동이면 굉장히 서울에서도 굉장히 그 강남권에 들어가죠,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이 실제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고요. 이게 특히나 재개발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양 후보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20대 초반 당시 증여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초반의 어떤 자녀들에게 이런 어찌 보면 이게 나중에 값어치가 엄청 뛸 거라는 것은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만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집을 증여했다는 부분은 뭐 공정성이 있느냐. 물론 뭐 자신의 재산을 자식을 위해서 증여세 다 내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은 지금 불법성은 없는 거죠? 불법성은 없죠. 다 증여세도 다 본인이 이미 납부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고위공직자, 특히나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이러한 것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걸 저는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고 한다면 민주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편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부적절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본인의 어떤 이후에 국회의원이 돼서도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서울시장 선거 LH 사건으로 정말 곤욕을 겪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찌 보면 민주당이 대선까지도 놓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저는 향후에 민주당이 이 총선 이후에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어떤 그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 후보는 일단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또 고위공직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재개발 호재를 좀 의식해서 아들에게 이거를 좀 증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사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남 3구역 같으면 이제 한남 이 터널을 지나가시면 정말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의 이제 개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다가구 주택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정말 치열합니다. 건설사도 그거 수주하기 위해서 치열하고 정말 여기는 그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아주 핫한 플레이스인데 재개발 플레이스인데 여기를 이미 양부남 후보가 이제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다가 결국 본인이 이제 광주지검 내려가면서 아들들한테 2019년도에 두 아들한테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예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보면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주로 이 보수당 계열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국민의힘 계열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보면 일단 고위검사가 이 사실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양부남도 고검장 출신이고 예. 박균택 지금 후보도 고검장 출신이잖아요. 고위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리고 보면 부동산 관련된 문제도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알짜게 투자하고. 근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이 그 부동산에 대한 이게 투자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때 정부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15억 이상은 대출도 안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발 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살아라. 절대 예. 뭐 하지 마라. 뭐 그리고 또 이 누굽니까? 당시에 이제 그 정책이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아니 다 강남에서 할 필요 없어요. 라고 했다가 또 굉장히 또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 의식. 예. 즉 우리는 그냥 아들한테 30억짜리 그냥 톡톡 넘겨줘도 되고 재개발 지역에 미리 가서 저 은행 가서 빌려서 해도 되고 당신들은 하지 마세요. 라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순이잖아요. 항상 말만 하면 공정과 민주화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은 다 알짜배기에 투자해놓고 아들들한테 다 정리해놓고 또 은행에 가서는 이렇게 또 이 대출을 받고 예. 이런 행태를 벌인다는 건 그러니까 정말 내로남불의 저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위원님의 지금 개인 의견이시고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후보자 등록 이후에 뭐 공교로운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측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 논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또 이런 이슈의 중심에 설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론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1가구 예. 2주택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투기성이 어느 정도 전제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취득 경위와 어떤 연유로 이제 취득하게 됐는지를 소명하게 하는 제도가 일단 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에도 장진영 후보 양평당 투기 의혹이 있는지 제대로 해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충돌과 관련해서 박덕흠 후보 계속해서 문제가 된 그건 공직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수정 후보 관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수정 같은 분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층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혜하는 거냐 시혜 의식이냐 이게 웬 선민 의식이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정치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산 내역을 따져봤더니 85억 있었습니다. 본인도 상속받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여세 내고 상속세 내면 문제 없지만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지금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도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후보 역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정확히 헤아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후보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반박이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선거가 10일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말 수도권을 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거친 발언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어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못같이 하는 사람들 경멸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을 성관계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입니까? 용인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김준혁과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의 위에 군림하면서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인 겁니다. 자, 발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비판을 했고 어제는 쓰레기 같은 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이제 우리가 또 그 이게 현장 유세를 가다 보면은 열광이 있는 곳에도 과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현장 분위기도 일정 부분 좀 감안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구도를 강하게 끌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른바 뭐 조국 혁신당 대표까지도 더 강하게 지금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정권 심판의 도구로 써달라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정권 심판을 하는 그 회초리가 과연 깨끗한 회초리냐. 이 회초리를 국민이 들고 과연 우리를 때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회초리냐. 이걸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2조 심판 얘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말하자면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는 그런 어떤 지금 정권 심판론 구도를 무언가 야당 심판론 혹은 거야 심판론으로 뭔가 희석시키거나 조금
제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꺼내드는데 아마 저 얘기는 민주당이 조금 더 반응할수록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저 수위 높은 발언도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점점점 중도층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에 스윙하는 중도층을 끌어올려면은 그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다운 정제되고 품격 있는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공격하는 것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쓰레기란 말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걸 모르십니까? 야당에 대한 막말로 여당의 부적절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을 가리려는 얕은 의도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 여의도 정치 탈피하겠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반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쓰레기니 구정물이니 해도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응하지 않는 게 선거 전략상 유리하기 때문이죠. 한동훈 위원장 어제만 14번 쓰레기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도층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수를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은 폭주하겠구나. 쓰레기인 야당이 다수석인데도 쓰레기다, 구정물이다 이야기하는데 대화, 타협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망가졌다고 민주당이 발목 잡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 한 분이라도 만났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희롱하고 조롱하고 쓰레기다, 구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국민의힘을 힘을 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거든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는데 민주당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종북을 척결하겠다고 하고 또 운동권을 청산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거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 조금이라도 내려달라고 그리고 경제 조금이라도 낮게 해달라고 하는데 영 딴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강도 높은 그리고 국민들 마음에 전혀 울림이 없는 말을 한동훈 위원장이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민생과 경제 얘기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판세를 뒤바꿀 지금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공약으로 내년에 5세부터 무상교육 보육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런 게 저는 포퓰리즘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포퓰리즘 아니냐. 또 매번 나오는 또 퍼주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인구 감소가 더해지는 마당에 어찌 보면 양육 환경을 좋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찬성을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자체는 찬성을 할 수 있다. 일단 취지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이걸 총선 전에 굳이 이제까지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 없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안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걸 우리가 여당, 야당 이거 총선 끝나고 내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주는 어떤 거친 말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초조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장 변호사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중연설을 하면서 잡아야 될 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야당의 대표를 잡을 게 아니라 물가를 잡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물가를 잡을 것인가. 가장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물가가 뭐겠어요? 기름값. 그다음에 시장 가서 그다음에 뭐 대파뿐만 아니라 각종 채소류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보육정책 관련해서는 실제 부모들과 예비 부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 국민의힘의 반전 카드로는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험생 혼란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올해 2,000명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이 유연한 태도로 전환해야 한다. 다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화의 진척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밑 움직임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에 새로 뽑힌 의협 회장이 뭐 본인들이 거의 정치단체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20석, 30석 좌우할 수 있다 이랬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의협이라는 게 본인들의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뭘로 지금 20, 30석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최근에 임 회장 같은 경우에 정말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아마 저 오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의사는 뭐 전부 다 우리는 특권 계층이고 우리는 건드릴 수 없다. 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다 떨어뜨리고 장차관 다 물러나게 하고 뭐 의협이 지금 뭐 정부입니까? 무슨 독재기관입니까? 저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왜 지금 의대 이 증원 문제에 대해서 왜 의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본인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의사를 더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의사가 귀해지면 저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접근권은 점점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런 식의 저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고 아무리 지금 정부가 뭔가 지금 타협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저런 의협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눈에 비치기는 정부가 그냥 의협한테 무릎을 꿇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그냥 본인들이 20석, 30석 저 떨어뜨리고 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오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의사 단체들도 누군가 지금 대화의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부만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교수들, 그다음에 의협, 그다음에 전공이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대표성 있는 이 대화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들의 뭐 확실하게 어떤 대화 상대를 나오든지 무조건 저런 방식을 통해서 그냥 우리 건드리면 알아서 해. 우리 건드리면 뭐 다 떨어뜨려. 라고 하는 방식이라면 정말 이거는 의료라는 그런 어떤 정말 국민들에게 소중한 권한을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너무 오만스럽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결책을 찾는 게 좀 시급한데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했다는 이런 입장도 보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황상무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이거 문제 있다고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만두게 건의했고 그걸 관철했죠. 이종섭 대사가 외국에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국해야 한다고 해서 그거 설득했죠. 그리고 이종섭 대사 오늘 저도 건의했습니다만 사퇴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종섭 대사가 호주에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사퇴하는 과정에 본인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건데 그러면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도 혹시 한 위원장이 선거가 10일 남았잖아요.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 여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의원께서는 지금 의협의 어떤 그런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 상태로 끌고 가는 한 과거의 의협 문제가 정부의 어떤 원칙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호평받았지만 너무 장기화가 되니까 이게 국민의 피로도와 함께 그다음에 자꾸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국 정치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시거리를 확보해 주는 게 바로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2,000명이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양보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불가역적 숫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건의한다면 의협이 대화 창구가 안 된다면 조만간 출범할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그 특별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켜서 여기에 모든 권한을 두고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방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그 총선의 판세 물론 이걸 당리당략 차원에서 볼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가장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열흘 안에 뭔가 돌파구를 찾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 전에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두 분 다 또 물가랑 민생 이 얘기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해결책을 찾을 경우 그럼 총선에 좀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박수 쳤습니다. 아, 그렇지. 내 주변에 의사수 부족하지. 병원에 응급실에 제때 가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뉴스로 쉽게 접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대책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00명이 숫자가 정말 과학적인 수치인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환자 가족분들이 생명권을 담보로 볼모 잡혀가지고 왜 정부가 대안을 제대로 못 내는지 거기에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의견을 관철한다. 그래서 의대 정원 수가 조율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물꼬가 트이는구나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과연 쉬울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황상무 수석건도 이종섭 전 수석건도 전 장관건도 내가 문제 해결했습니다 했지만요. 그건 다 해결된 뒤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 역할 제대로 했다고 느끼는 국민은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꿈쩍하지 않고 있죠. 실제로 2,000명 정원 대학별로 다 배분 끝났습니다. 지금 회사원들이 직장 그만두고 나 의대 공부 다시 해보겠다. N수생, 반수생들 속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되돌릴 겁니까?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열린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게 또 이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지켜보기로 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정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인천 계양을 자신의 지역구죠. 이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고 어제는 국민의힘에 속지 말라고도 강조를 했는데 이 내용 들어보시죠.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위기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민주개혁 진영입니다. 만약에 과반을 잃게 될 경우 이 나라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길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들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마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절실하게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한 표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의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에만 10개 지역구를 찾으며 한강을 건너기를 반복을 했고 오늘은 인천 계양 을에만 있습니다. 부활절 미사에서는 원희룡 후보와 만나서 악수도 나눴는데 오늘은 인천에만 있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대부분 다른 지역구에 아마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을 공성전 형태가 되고 있어요. 공동선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에만 있어요. 원희룡 후보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수도권에 출마하는 어떤 원희룡, 나경원 이런 안철수 이런 위원장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구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선거가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판세가 유리하다는 판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타 지역구에 어쨌든 지원 유세를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하면 주말이라도 어찌 보면 본인의 지역구를 좀 공성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오차범위 내로 들어간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은 저는 좀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지만은 해당 계양을에서 낙선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전체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위치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정입니다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당선을 기본 전제로 한 지금 민주당의 총선 어떤 결과를 지금 낙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주말이라도 어찌 보면 본인의 어떤 지금 지역구를 지켜야 한다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또 다른 지역구로 가서 열심히 유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대표는 총선 낙관론에 대해서 민주당 위기로드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부의 관건은 이 투표율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투표율이 총선 결과에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한 60%를 넘어가면 민주당에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이제 국민의힘에 할 것이다라는 그런 통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서 이번에 인구 구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20대는 줄어들고 40대, 50대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오히려 50, 60대는 상당히 늘어나는 지금 게 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이제 폭이 넓어져서 사실은 60대, 70대의 투표율이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또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지난 21대의 어떤 통설이 안 통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지금 이 사전투표 동료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당초에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이 사전투표도 적극 해줘야 된다 이야기 바꾼 게 뭐냐면 20대의 투표를 많이 하는 게 이게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만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대의 어떤 이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20대가 많이 투표를 하게 되면 되레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국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어떤 통설, 즉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통설이 이번에도 과연 적용될지 그런 조금 갸우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총선 판세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과반 차지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뭐 100석 미만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여당이 예. 보수 정당이 원래 과반을 득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TK, PK 강원을 합하면 73석입니다. 예. 여기서 선전을 하고 28석 있는 충청에서 어느 정도 과반을 한 다음에 수도권 122석인데 여기서 3분의 1만 하면 과반이 넘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통적 승리 공식인데 그게 사실은 2월까지는 어느 정도 됐었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약진하고 있다가 굉장히 그 지표로서 나타났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수도권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낙동강 벨트도 어렵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항상 보면은 균형 잡힌 전략 투표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변수를 하나 뭐가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월, 화, 수에 얼마큼 사실 국민의힘이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스윙 카드와 혹은 그런 여론의 좀 출렁거림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민생 관련 같은 꺼내놓느냐. 예. 이 지점에 따라서 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여론의 흐름이 마지막까지는 견제와 균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직도 그 국민의힘이 낙담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사이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또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또 방어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제3지대로 가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어제 광주와 여수, 군산 등 호남권을 찾아 표밭을 다졌는데 한동훈 위원장과의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여러분, 허경영 씨 같은 분 말고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당을 만드는 주류 정치인 보셨어요? 그거 우리 정치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훈당 이러면 그거 골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국당이라뇨. 조국당이라뇨. 아니 그게 지금 진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한동훈 특검법이 3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개원을 하게 되면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발의를 할 건데 본인 수사를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과 변호인 취임하시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조국 대표 이 한동훈 특검법을 총선 이후 최대한 빨리 발의하겠다. 이 한 위원장을 향해 본인 수사에 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제 조국 대표의 복수전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내가 당한 만큼 당신한테도 해줄 거야. 라는 이제 그 원래 이 당이 창당될 때부터 사실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나를 수사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해주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국 당에 뜨게 된 것은 아마 이제 그 반윤석열 정서 거기에 이제 편승하면서 특히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주로 진보당의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진출의 통로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건 아니다 지금 왜 우리가 진보당을 갖다가 진출시켜주지? 라는 반감들이 실제로 조국 혁신당으로 몰려갔던 측면들 또 조국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법 수사를 받으면서 어떤 뭐 측은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굉장히 뜨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지만 결국은 이 정당이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마지막에 판단을 하실 겁니다. 결국은 이 조국 정당이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과연 국민들의 어떤 삶을 향상시켜주는 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복수와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위해서 작동할 것인지 거기에 내가 표를 줄 것인지 이제 그런 판단들은 지금 내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만을 타겟으로 하다가 지금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이제 발족시키면서 묶었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이제 공세도 이제 강화시키겠다.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박은정 1번 후보의 남편이 이종근 변호사의 지금 수임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을 좀 홍보를 하면서 결국 조국당의 어떤 이런 상승세를 좀 꺾어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국 대표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서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셨던 용기를 가슴에 새기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군사 독재와 지금 현 정권을 비교하는 걸까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국 대표가 뭐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뭐 검사 독재라고도 하고 뭐 검찰 정부라고도 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느낌, 어떤 지금 본인의 어떤 피해자로서의 어떤 서사를 아마 강조하는 저는 부분이라고 보고, 뭐 어찌 보면 지금의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비례대표만을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선거 운동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강한 메시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어떤 기조를 계속적으로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강하게 가져가는 차원에서 아마 저는 오늘 이런 지금 전국 일정을 지금 그런 위주로 짜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총선 이후에 어찌 보면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고도 보여요. 대권 행보까지 염두에 두고 왜 있다. 그러냐면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PK, 본인의 고향이고 본인의 지금 조국혁신당이 선거일 제일 처음 일정이 부산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호남을 묶을 수 있는, 거기서 어찌 보면 지금의 민주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본인 어떤 위치로서의 어떤 이번 총선을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거에서 자신의 어떤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져가는 이번 기간, 총선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실형입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이게 뭐 가정입니다만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 판결이 나면은 대권 도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대로 항소심 그 자체대로 간다고 한다면 대권 후보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그렇다. 법적으로는 뭐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이 된다든지, 뭐 배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결론이 달리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결론이 이제 우리가 대선까지 3년이 남았습니다만 대권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전에 대권 후보로서 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기간은 2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2년을 버틴다고 한다면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경우의 수들이 제기가 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조국 대표를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허경영 말고 이름을 앞세운 정치인 봤냐 이러면서 조국 혁신당의 당명을 겨냥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조국 혁신당을 보면서 사람 이름을 당명으로 내건 정당이 사람을 공격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었습니다. 바로 그게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특이하죠?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이 사람을 공격하는 1호 공약으로 특검법을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이례적인 일이고 사실은 이게 선진 정치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선진 정치라는 게 제도와 시스템으로 모든 정당들이 운영되지 한 사람의 무슨 팬덤에 따라서 그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사당이지 공당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이제 직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방탄 민주당과 조국 대표가 지금 사실 자기의 범죄 혐의를 시인하지도 않고 저렇게 방어하려는 저런 모습이 과연 우리가 21세기 선진 정치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보여줄 품격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상당 부분 지금 조국혁신당이 보여주는 여러 비례 후보들의 또 논란과 관련해서 실제 국민들에게 저는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런 캠페인이 어느 정도 먹힌다면은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이대로 계속 간다고는 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가족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해도 되는 나라다, 뭐 후진국이다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 굉장히 지금 양측의 좀 견해한 공격이 좀 세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좀 원래 약자가 강자를 공격했을 때 그 효과가 크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더 다수 거대 양당 중에 한 축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향해서 너무나 극단 정치한다라고 하니까 비밀번호 27개 설정하는 사람이 더 극단적이다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맞받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멈춥니다. 국민들을 의아한 거죠. 아 정말 비밀번호가 27개짜리나 되나? 범죄자 집단이라고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또 조국혁신당은 아 그러면 자백하는 거냐? 본인의 혐의와 김건희 여사 혐의 지금 자백해서 본인들 범죄자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짚어주신 대로 여러 문제들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해요. 그거 역풍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들한테요. 그런데 왜 오히려 호응을 받고 있겠습니까? 손준성 검사 1년 실형받았어요. 거기에 여러 연결고리가 한동훈 당시 검사와 있습니다. 증거로요. 그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하는 고발 사주 문건을 법원이 유죄로 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단히 리스크합니다. 수사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죠. 본인 자녀의 입시 비위 경찰에서도 최근 1월 달에 무혐의를 냈는데요. 이 논문을 대필한 부분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이게 게재된 부분, 게재됐지만 이 게재를 해준 그
그 기관에서 제대로 이게 대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 기관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예. 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을 짚겠다는 게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국민들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조국 대표가 서로를 겨냥해 공격을 하면서 지금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어제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과 협조해야 한다 입장을 강조했는데, 이게 지금 총선 이후 상황 저희가 예견하기는 좀 일러 보이지만 각자 확보하는 의석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만약에 의석수가 조국혁신당보다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제 어떤 주도권이라는, 그러니까 전체 의석에서 뭐 이제 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론, 거기다가 이제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기본소득당 등등과 함께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 조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묶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사실 친문과 친노가 다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정당에 계속 있겠습니까? 지금 임종석, 뭐 기동민 등등 해서, 그렇다면 이제 저 영국에 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조국 정당의 파이가 커져버리면 조국 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 형사적인 문제로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틀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 틀을, 그러면 과연 그 세력들이 놔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등등의 이게 따져본다 그러면 아마 이 총선 이후에 의석수에 따라서 앞으로 했던 전개가 상당히 재편될 수 있는 저는 가능성도 충분히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총선 열흘 남았는데 지금 추세가 계속될지 또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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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카메라 설치에 도움을 준 70대 공범 역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김동영 기자, 현재 유튜버에 대한 영장심사 진행되고 있죠?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40대 유튜버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지금까지 전국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9일 전수조사 후 발표한 26곳보다 많은 겁니다. 한 씨 범행은 지난 26일 사전투표가 진행될 양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몰래카메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수조사가 진행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7개 시도에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할 목적으로 범행했다 진술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한 한 씨는 지난 재선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양산 지역 카메라 설치에 도움을 준 70대 공범도 이 건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범은 한 씨의 유튜브 구독자로 양산 불법 카메라 설치 지역 6곳 중 4곳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영장심사 이 시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하나씩 살펴보죠.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해당 유튜버 이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고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불법 카메라 왜 설치하셨습니까? 확인된 40곳 외에 추가로 카메라 설치한 곳 있나요? 없습니다. 차량에 함께 타 있던 70대 남성과 공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도 카메라 설치한 적 있으신가요? 그건 없습니다. 카메라 설치하신 이유 뭔가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세보고 싶었습니다. 사전투표 인원을 세보고 싶었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혹이 있었는가요? 네,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었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곳곳 위치 선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사전투표가 본투표하고 좀 많이 차이나 해서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보니까 이 사전투표 숫자를, 인원을 세워보고 싶었다. 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본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뭔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 인원과 자신이 지금 계산한 투표 인원의 차이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설치한 카메라 앵글이라고 하죠. 그 각도를 보면 투표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지금 방금 들어가면서 부인을 했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본인이 실제로 이걸 촬영을 했고 차이를 확인해봤는데 200명 정도 차이가 났다는 얘기를 자신의 이 개인 방송 채널에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40여 곳 이외에 추가로 설치한 곳은 없는지 이 여부도 추가로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수사기관이 파악하는 속도가 이 사람이 설치했다고 자백하는 그 곳보다 적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라고 해서 가보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게 뭐 양산과 인천 대여섯 곳 정도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사전투표소 거의 40곳 가까운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 수사기관에서 이 지금 곧 사전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는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설치를 치워야 된다. 카메라를 치워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카메라가 정수기 뒤에 이 충전 어댑터를 가장해서 굉장히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들이 많아서 발견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혼자서 이 많은 곳을 어떻게 다녔을까 싶은데 공범도 일단 붙잡혔습니다. 양산 투표소의 경우에는 운전을 해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 많은 투표소에 이렇게 설치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설치를 하는 것을 혼자 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에 사는 70대 한 주민이 이 사람이 양산 지역 이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할 때 운전을 해주고 길 안내를 해주고 이랬던 정황이 확인이 됐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 2번 불러서 조사하고 같은 혐의로 지금 붙잡은 상황이 입건을 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산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도와준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말고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이제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방송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더 도와준 인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양산에서 잡힌 사람은 이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라는 거예요. 구독자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설치한 이 범인과 이 구독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만남이 진행돼서 도와준 사람이 없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급 점검을 한 이후에 경찰과 선관위가 밝힌 불법 카메라 숫자 이게 또 달라서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와 경찰이 전혀 지금 정보 공유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너무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투표소에 설치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투표소에 들어가는 인원을 촬영할 수 있는 모종의 장소에 추가적인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선관위에서 이거를 행정 인력을 동원해서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이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수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투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관리에 만전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고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유권자의 귀를 사로잡기 위한 총선 후보들의 선거송 전략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아무래도 멜로디가 쉽지
쉽고 익숙한 노래들이 선거송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귀에 착착 감긴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멜로디니까 멜로디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가사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선거송은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보 효과로는 정말 이런 이 곡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사실 선거송이라는 게 제일 처음 쓰인 게 87년도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기 보통 사람 이미지 강조하면서 이 개인 애창곡이라고 예. 뱃삼의 무초를 얘기해서 선거송 처음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DOC와 춤을 이게 히트하기도 그렇죠. 했고요. 또 트로트가 본격적으로 좀 히트하면서 쓰이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빠만 믿어를 명박만 믿어로 계산해서 예. 인기를 또 끌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2020년 총선에서는 트로트 선거송이 10곡 중에 6, 7곡, 67곡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결정적인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또 미스터 트롯의 공전의 히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확인은 되지 않지만 개연성이 있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때 35% 넘는 시청률 기록하면서 그랬죠. 어른들의 노래를 정말 전 연령층에 사랑받는 장르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2020년부터는 진짜 뭐 선거송 하면 트로트송이 거의 대세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들어보니까요. 트로트를 엄청나게 계산해서 예.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마 좀 보증된 어떤 소구력, 거기다가 익숙한 멜로디와 친화성 이런 것 때문에 트로트가 인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희가 들어봤지만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트로트가 아니라 좀 아이돌 노래를 선택한 것 같아요. 사실 아이돌 노래는 2016년도에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에서 핑미업이라는 예. 그 노래가 히트를 하면서 그게 선거송으로 쓰이기도 했었는데요. 개혁신당 아무래도 제3지대고 좀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차별화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적같이 버텨왔던 이 나라 수백만 부모들 너무도 명백히 한 것을 가리키게 되었노라. 생생한 북한 이슈들을 알아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물밑대화 움직임 등 북한 쟁점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김여정 부부장이 갑자기 공개를 했어요. 기시다 총리 쪽에서 정상회담 의향을 밝혔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루 만에 교섭 중단을 선언했는데 북한과 일본 간에 어떤 일이 오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정상회담을 놓고 물밑 교류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양국 모두. 네. 근데 뭔가 조금 북한이 일본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은 어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너무 인기가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9월경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기시다 총리가 임기를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뭔가 조금 정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기시다 총리가 북한에게 정상회담 카드를 뽑아 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이 납치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양쪽 입장을 서로가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더 그 기시다 총리 입장이 조금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이쪽이 물밑에서 계속해서 여러 채널로 통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맞는 조건으로 우리는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입장을 선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림돌은 납치 문제인 것 같은데 1970에서 80년대 이 북한이 일본인 민간인들을 납치했는데 북한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다 이런 입장이고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이 좀 먼저다 맞서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좀 엇갈리는 이유가 뭔가요? 뭐 일단 그 맥락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양국 모두 양측 모두 조금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어떤 정상회담을 놓고 지금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예. 북한 핵 문제잖아요. 예. 북한의 경우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자위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론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일본 입장에서 핵 문제를 아예 덮어놓고 갈 수는 없어요. 예.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이 일본을 좀 지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묻고 가면은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납치자 문제입니다. 예. 이건 사실 북한도 뭘 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건 해묵은 이슈고 그 다음에 해결됐고 더 이상 뭐 알아낼 것도 없다라고 북한도 조금 답답한 입장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일본은 더 답답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좀 전기를 만들려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데 일본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납치자 문제를 언급하지 못한다. 이건 예. 전혀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고이즈미 총리가 20여 년 전에 이미 북한을 방문해서 이 북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정상을 회담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그럼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정상회담이 될 텐데 기시다 총리로는 첫 방북이 될 테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측 모두 맞추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을 맞추는 정상회담을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9월 선거라면 그 전에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조차도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뭔가 이러한 정상 외교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교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맞습니다.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쿠바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우호 국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좀 크게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이런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타결해낸다. 그것도 좀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다음에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그런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북한에게도 상당한 외교적인 승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북한도 내심 좀 은근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조건에 맞는 그런 회담을 해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지금 치열하게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할 어떤 국내 정치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이제 9월에 열린다 그러면 아마도 한 6월, 7월까지는 치열하게 뭐 외교적으로 물밑에서 협상을 할 것 같은데 양측 다 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타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일 공조에도 균열을 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이죠. 아마 그 1차 실험 발사 만리경인가요? 성공을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했으니까 2024년, 금년에 추가적으로 더 뭐 한 3기 정도 더 발사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어떤 위성이든 간에 띄어 올리려면은 발사체가 뭐 튼튼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연료, 뭐 연소 시험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비는 뭐 추가적인 어떤 준비는 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발사를 하려면은 뭐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합참의 설명에 의하면은, 분석에 의하면은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런 실험을 하려는 어떤 그런 정황, 어떤 임박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임박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김재천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도 물러가고 먼지도 거치면서 보통 수준의 공기질을 회복했는데요. 낮 들어서는 기온도 쑥쑥 올라 있습니다만 해가 지고 나면 또 쌀쌀할 수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4월의 시작인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 한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잔류 먼지가 남아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